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속마음은 편해졌을 때 나온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처음이야 물론 이미지 관리 때문에 본심을 숨기고서 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무리 연기를 해도 본심을 완벽하게 숨기기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본심을 아주 꽁꽁 숨겼다가 한순간에 뜻밖의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딸이에요. 아빠가 제가 3살 때 바람이 나 엄만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엄마 혼자서 절 어렵게 키우셨거든요. 제가 어릴 적엔 엄마가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그 식당 근처에서 내내 엄마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고 한가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절 보러 나오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비닐봉지였습니다. 민선아, 얼른 가서 먹어. 다른 사람 보기 전에 가져가서 얼른 먹어. 배고팠지? 미안해. 오늘 식당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일찍 못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엄만? 엄만 밥 먹었어? 나랑 같이 먹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엄마. 엄마 지금 못 가. 엄마 또 가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얼른 먹어. 알았지? 먹고 자고 있으면 엄마 금방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훌쩍 나와 저에게 급하게 쥐어준 비닐봉지 속엔 엄마가 담아둔 반찬들과 밥들이 들어있었어요. 엄만 제가 굶을까 싶어 주방 일을 하면서 조금씩 반찬을 그렇게 사주셨던 거죠. 전 그 봉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 얼른 저녁을 먹고 엄마를 기다렸답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에피소드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손에 엄마가 그 비닐봉지를 쥐어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땐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라는 게 단골 손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술이 취해 치근덕거리는 손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전 가게 갈 때마다 보곤 했고요. 거 아줌마, 일로 좀 와봐요. 에이, 거기 주방에만 있지 말고 여기 나와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그 주방은 답답하지 않아요? 아유, 아니에요. 주방에 정리할 게 많아서요. 정리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이제 끝날 때 다 되지 않았나? 피차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 한잔 마시고 그러자고. 들어보니까 혼자서 애 키운다며? 애도 이제 학교 들어갔겠다. 이제 나주마 인생 즐겨야지. 안 그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고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허, 어디서 그만 먹으라 말아야? 당신이 뭐 사장이라도 되는 거야? 거참 주방에서 일하면서 되게 비싸게 구네. 뭐 아줌마랑 술 마시려면 돈이라도 더 내야 돼? 자, 나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이거면 되지? 정말 오만 진상을 다 부리는 취한 손님들이 있을 때면 엄만 항상 난감해했습니다. 사실 단지 그 식당 직원이었을 뿐인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엄만 그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셨으면 댁에나 가세요. 무슨 돈을 주면 다 술 마시는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뭐야? 아이 진짜. 여기 사장 어디 갔어? 내가 여기 몇 년 단골인데 서비스가 있다고야? 사장 당장 나오라고 해. 그렇게 난리를 피우던 손님 때문에 결국 사장님께서 중간에 그 손님을 말리고 겨우 상황을 마무리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그 못된 손님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 사장은 엄마 탓을 했다는 거예요. 겨우 식당 마감을 하고 퇴근하는데 식당 사장의 날카로운 말소리가 옆에서 듣고 있던 저에게 상처가 될 정도였습니다. 아줌마, 사람이 좀 융통서 있게 일을 해야지. 저렇게 크게 난리 피우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장단만 좀 맞춰주면 될걸. 아유, 이러다 단골 다 잃게 생겼네. 여기 동네 장사인 거 몰라요? 내가 무슨 아줌마한테 가서 같이 어울려 놀라고 했어, 뭘 했어? 가서 그냥 장단만 맞춰달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이혼했다고 저러는 거잖아요. 그럼 더 좋지. 애 딸린 이혼이한테 누가 저렇게 관심 준다고. 저 사장님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우리 식당 매출도 많이 올려주는 사람인데. 아유 정말 맨날 식당 앞에 애 데리고 오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그것까지 다 봐줬더니만 우리가 뭘 더 얼마나 봐줘야 돼요? 아줌마 손맛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손님 쫓아내면 우린 더 이상 일 같이 못해요.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엄만 꿋꿋이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꾹 참고 있는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엄마, 거기 식당 그냥 그만두면 안 돼? 나 거기 사장님도 싫고 엄마 거기서 일하는 것도 싫어. 그냥 다른 일 하면 안 돼? 민선아, 그래도 저기서 일하면 돈 많이 줘. 우리 민선이 필요한 거 엄마가 사줄 수도 있고 저녁밥도 저기서 챙겨주시잖아. 민선이 뭐까지 챙겨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 민선아, 조금만 좀 참자.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나중에 다른 일 할게. 그래도 난 저기서 일하는 거 싫다고. 엄마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는데? 저런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싶어? 엄만 그렇게 돈이 좋은 거야? 난 싫어. 싫다고. 전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화를 내며 투덜댔지만 엄만 그런절 토닥여 주실 뿐 아무런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 식당을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된 건 한참 후였어요. 사실 엄만 그 식당 사장님께 돈을 빌렸었고 그 돈을 일하면서 조금씩 갚고 있던 상황이라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걸 몰랐던 전 엄마가 미련하게 꾹꾹 참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선 얼마나 엄마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엄마 혼자라면 무슨 일이든 먹고 살 만한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만 그렇게 힘들고 모질고 고된 일도 꾹꾹 다 참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천만 다행이었는지 제가 중학생 땐 그 식당을 그만두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 가정집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워낙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시기도 했고 음식 맛도 좋다고 입소문이 났었으니 그 집에서 엄마를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집이 집안 행사가 무척이나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매달마다 제사며 생일이며 파티며 모임이며 엄만 정말 어마어마한 상차림을 항상 차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집 주인들은 교양도 있고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혼자서 딸을 키운다는 걸 아시고선 그 가정집 주인들은 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웬일로 그 집에서 타는 기사 차량을 타고 집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트렁크에서 어마어마한 봉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5살 많았던 그 집 딸이 입었던 옷이었어요. 와, 엄마, 이거 뭐야? 거기서 이걸 챙겨준 거야? 아니, 이렇게나 옷이 많아? 가방이랑 신발이랑 엄청 많은데? 어, 그 집이 딸이 한 명인데 사모님이 아까워서 내내 모아두고 계셨대. 내가 딸이 있다고 하니까 가지고 가서 입혀도 된다고 주셨어. 어때? 괜찮지? 다 좋은 옷에 비싼 옷에 엄마가 아주 땡 잡았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 신발 사고 싶었는데 이거 완전 새 거 같은데? 그러니? 우리 민선이가 좋다고 하니 엄마도 좋네. 다음에 엄마가 월급 많이 받으면 이렇게 얻어 입는 거 말고 새 거 사줄게. 새 거. 진짜? 엄마 진짜지? 나중에 꼭 좋은 옷 엄마가 사주는 거다. 사실 그동안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겐 항상 못되고 나쁜 사람들만 꼬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그 가정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고 보니 세상엔 참 마음씨가 넓고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종 주인집 딸의 물건들을 물려받아 쓰게 되었어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다 보니 물건들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창 시절 내내 가난한 티가 겉으론 전혀 보이지 않는 학생이기도 했었어요. 물론 엄마가 매번 신경 써서 깔끔하게 챙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힘들고 고된 생활 속에서도 전 엄마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집주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휴가도 매 분기마다 일주일씩 늘 넉넉하게 주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 엄만 지방 여기저길 돌아다니며 놀러 다니곤 했고요. 지금도 그때 엄마 놀러 다녔던 기억들이 생생하네요. 한 번은 엄마 유명하다던 산속 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108배를 하셨어요. 저는 힘들 것 같아 그저 엄마가 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는데 엄만 계속 중얼중얼거리며 108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끝이 나고서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엄만 싱긋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까 엄마 절할 때 계속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한 거야? 아, 우리 민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 민선이 덕에 행복했으니 남은 행복은 다 우리 민선이한테 가게 해달라고 빌었지.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엄마라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피덩이 같은 자식을 남겨두고 바람난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혼자서 아등바등 그 모진 세월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하는 엄마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을 해주고 싶어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그렇게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가정집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로워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종노릇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집은 워낙 행사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거 하나 있을 때마다 엄만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오시곤 했어요. 그렇게 집에 온 엄만 진짜 씻을 기력도 없이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쉬시곤 했고요. 그런 엄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사지밖에 없었죠. 엄마, 여기 잠깐 누워봐. 내가 마사지 해줄게. 오늘 많이 피곤했지? 우리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음식도 많이 했다며. 어, 엄마 오늘 거의 30인분을 혼자서 만든 것 같아. 그래도 사람들이 잘 먹어줬으니 다행이다만. 우리 엄마 팔다리 다 빠지겠네. 안 되겠다. 엄마, 얼른 누워봐. 내가 따뜻하게 몸도 풀어주고 마사지 해줄게. 엄마 올 때 맞춰서 수건도 따뜻하게 데워놨어. 역시 우리 딸, 엄마한테 우리 딸밖에 없다니까. 고마워, 딸. 그렇게 한참을 엄마 팔다리를 주물러드리면 엄만 순식간에 골아 떨어지시곤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에 참 엄마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절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니 정말 한순간도 삐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좋은 서울권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땐 엄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좋아하셨어요. 엄마, 엄마 나 대학 합격했대. 오늘 발표 떴어.
엄마, 나 진짜로 합격했어. 정말이니? 정말이야? 민선아,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 너무 잘했다. 장하다. 엄마, 울어? 그렇게 좋아?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엄마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럼, 우리 딸 힘들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당연히 엄마가 눈물이 나지. 애썼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애썼어. 그렇게 엄마의 축하를 받으며 전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후론 전 엄마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해서 엄마 생신엔 처음으로 선물까지 직접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용돈이랄 것도 없어서 매번 생신날엔 자그마한 케이크와 편지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고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엄마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나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엄마 생신 선물은 목걸이였어요. 엄마, 짠!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샀어. 한번 열어봐. 엄마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어머, 이거 목걸이 아니야? 어머, 예뻐라. 민선아, 너무 예쁘다. 우리 딸 그 작은 손으로 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엄마한테 다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 얼른 해봐. 사실 그동안 엄마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 그래, 고맙다.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평생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다 해보네. 고마워, 우리 딸. 엄마 매일매일 항상 하고 다닐게. 그 뒤로 정말 엄만 제가 선물한 목걸이며 스카프며 지갑, 가방까지 모두 매일 들고 다니셨습니다. 엄마의 보물 1호, 2호, 3호, 4호 등등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들은 죄다 제가 엄마에게 선물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엄마에게 선물할 때면 전 항상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중반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우연히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서 만나게 됐는데 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 1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엄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보태라면서 자그마치 3억 5천이라는 돈을 주신다는 거였죠. 엄마, 나 이거 못 받아. 엄마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데 내가 그걸 받아. 나 절대 못 받아. 엄마 노후 자금으로 두고두고 써. 안 그래도 모아둔 돈이랑 대출 받아서 신혼집 마련하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TV를 보다 보니까 요즘 신혼부부들 내내 집 대출 갚으면서 보낸다고 하더라. 이율 높아지기라도 하면 소갈이하고 힘들어한다는데 난 우리 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못 봐.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이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야. 엄마 노후 자금은 따로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이것뿐이야? 그동안 받은 것도 많은데 못 받아. 절대 안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허,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 그러면은 이 엄마 마음 다 이해할 거다. 엄만 솔직히 남아있는 거 전부 다 주고 싶은데 그게 이 엄마 마음이야. 그렇지만 엄마가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살아야 니들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니. 그러니 꼭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엄만 더 바랄 것도 없다. 전 결국 엄마에게 신혼집 지원을 받아 경기도권의 6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엄마가 주신 돈에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돈이 거의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 정말 아주 가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월세를 겨우 사실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60이 넘으셨는데도 시부모님은 내내 일을 하셔야 했을 정도였어요.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신우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댁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는 그 전에 크게 있었던 거더라고요. 원래 보통 이런 집안이라고 하면 남편들이 문제인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시댁은 시모가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시모가 전에 금융 다단계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서로 얼굴만 마주쳐도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고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고 서로 티격태격 하시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대뜸 시부가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아이,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짜잖아. 아니, 소금을 들이부었어? 아주 그냥 돈 펑펑 써제끼는 것처럼 소금도 아주 펑펑 써제끼는구만. 아니, 당신은 며느리도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짜면 짜다고 물 좀 더 넣어달라고 하면 될걸. 꼭 굳이 사람 찔리라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니, 뭐 내가 없는 말 했어? 난 세상 살면서 없는 말은 안 해. 당신이 이렇게 펑펑 쓰니까 집안 살림이 살아날 기미가 보여야 말이지. 아이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어. 살다 살다 국자한 거 이렇게 화내는 사람은 당신뿐일 거야. 다 멀쩡히 잘만 먹는데 아주 난리야. 그러다 보니 남편은 시댁에 거의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 또한 시댁의 발길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시부모님도 바쁘시고 시누이도 바쁘니 얼굴도 보기 힘들었고요. 대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때 당시 거의 17년을 그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셨는데 이젠 베테랑이 다 되셨지만 솔직히 살림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엄만 거의 일을 마치고 오면 손이 퉁퉁 부으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 엄마의 손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한 번씩 엄마를 위해 남편이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주로 엄마가 잘 안 접해본 양식 요리들을 직접 알아보고 연구해서 해줄 때가 많았죠. 장모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은 오일 파스타가 대세거든요. 장모님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집에서도 여러 번 연습했어요. 어떠세요? 맛 괜찮으세요? 우리 곽서방이 요리도 참 잘하는구만. 난 이런 거 사실 아무리 해봐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쩜 이렇게 곽서방은 뚝딱 잘하는지 원. 아닙니다. 장모님 손맛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다음번에 장모님 여기 근처에 요즘 유명하다는 맛집이 생겼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간대요. 장모님, 저희랑 거기서 데이트해요. 그래, 그래. 우리 곽서방이 가자고 하면 내가 가야지. 애교 많고 살가웠던 남편은 친정 엄마에게 항상 웃음을 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주변에선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에 시집을 간다는 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다고들 했지만 전 이런 남편이라면 지옥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전 임신을 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로는 남편이 어찌나 아이를 잘 봐주는지 다정다감한 남편에게 참 고마울 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20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주말에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웃으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뭐야, 더 자라고 했더니 벌써 일어났어? 나 우리 도아랑 놀이터 나왔어. 여기서 좀 놀다 갈 거니까 당신은 푹 좀 쉬어. 아참, 그리고 당신 배고프지? 내가 간단하게 유부초밥 해놨거든. 거기 식탁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먹고 있어. 어머,
당신 언제 유부초밥까지 해놨어? 나도 갈게. 어디 갔는데? 우리 다 같이 나들이도 하고 그럴까? 당신 피곤하잖아. 복직해서 얼마 안 돼서 당신 피곤할 텐데. 오늘은 푹 쉬어. 내가 우리 아들 볼 테니까. 당분간은 주말 하루는 내가 도맡아서 아이를 볼게. 당신 복직하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 텐데 하루는 쉬어야지. 내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어. 저녁 먹을 것도 내가 장 보고 들어갈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배려심 깊은 남편 덕분에 전 출산 후 복직을 한 후에도 참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런 행복이 그땐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4년이 지난 후부터 남편이 슬슬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전엔 시댁에도 잘 안 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쉴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서 시댁에 오고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같이 시댁에 가자는 눈치를 많이 줬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아빠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까, 애틋해지는 걸까 싶어서 남편의 요구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부모님 얼굴을 자주 보는 것에서 남편의 효도는 끝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날은 모처럼 주말에 집에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회식으로 늦게 들어왔던 남편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자꾸 뭔가가 울려 아들이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뜨는 창을 보다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모가 자꾸만 언제 입금하냐, 잔금을 치러야 한다 이러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죠. 그래서 핸드폰 창을 딱 열어보니까 문자 알림도 여러 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바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출인가 싶어 전 자는 남편을 바로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이거 뭐야? 대출, 이게 뭔데? 당신 대출 받았어? 어? 어떻게 봤어? 내 핸드폰 뒤졌어? 뭐? 뒤지긴. 지금 어머니 뭐 돈 입금해달라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자꾸 울리니까 도화가 전화 온 줄 알고 나한테 가지고 왔잖아. 그거보다 당신 대체 이게 뭐야? 대출이라니. 그게 사실은 엄마네 지금 월세집 집주인이 빼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월세로 매달 나가는 게 아까워서 엄마가 전세자금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준 거야. 뭐? 시댁 전세자금을 해준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럼 어떡해. 당장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보증금은 까먹을 대로 까먹어서 받을 돈도 없고. 그럼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해? 아님 당분간 여기 오라고 해? 그건 당신이 더 싫을 거 아니야. 나도 내 나름대로 해결을 한 거야. 이젠 엄마 아빠가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다시 쿨쿨 잠들어 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해도 저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덜컥 대출을 받아버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만 이런다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댁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전에는 다들 일도 하고 바쁘다 보니 서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서 몰랐는데 시부모님도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고 자주 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게 되고 또 트러블이 생기게 되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시모가 대뜸 하는 말에 저 진짜 체하는 줄 알았네요. 바로 용돈을 더 많이 매달 챙겨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님, 저희 아이도 커가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매달 용돈 챙겨드리는 건 힘들어요. 저번에 남편 대출 받은 것도 어머님 이자 주신다고 해놓고선 아직까지도 안 주셨잖아요.
그것까지도 남편이 갚다 보니 저희 생활비도 많이 줄어들어서 힘들어요. 이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야. 니들 둘이서 맞벌이 하는데 애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드니? 남들은 아들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가 알아서 용돈 챙기고 그런다는데 넌 어쩜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하니? 어머님, 제가 서운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축도 해놓아야죠. 저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 니들은 집이 있는데. 정용돈 올려주기 힘들면 그럼 우리 세탁기라도 좀 바꿔줘라. 저게 이게 수명이 다 했는지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안 되겠더라. 요즘은 크고 좋은 것도 많다던데 세탁기랑 건조기랑 같이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니?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용돈을 올려달라질 않나. 뭐 하나 사달라고 하질 않나. 항상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것처럼 절 대하니 시댁 가는 것도 너무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면 모르겠네요. 남편은 오히려 그런 시댁 식구들 행동에 같이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부는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주변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본인도 그걸 하고 싶다며 난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거기다가 또 맞춰주고 있는 거 있죠? 요즘 골프채를 얼마나 하나. 스크린 가면 연습도 해볼 수 있고 좋다던데. 내 친구들은 요새 스크린 가서 놀더라고. 나도 저번에 쫓아갔는데 뭘 알아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것도 다 주변 사람들 하는 걸 쫓아가야 돼. 그래 아빠. 요즘은 다 너도 나도 골프 친다니까. 아빠도 좀 배워볼래? 스크린 골프장에서 배우는 건 얼마 안 할걸? 그런 거 하나 배워두면 좋잖아. 그러냐? 그럼 이 아빠도 좀 배워볼까? 아들 네가 알아서 괜찮은 곳으로 찾아봐 줘라. 그거 하려면 골프채랑 이것저것 사야 하지 않어? 중고로 뭐 마련하면 되지 뭐.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아빤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남편은 본인이 더 신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옆에서 보면서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남편과도 엄청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하면 중간에서 알아서 중재하고 그래야지.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아버님 골프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매번 스크린 골프 그거 결제해 줄 수 있어? 매달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거야 까짓 거 해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노인네가 좀 하고 싶다는 거 있다는데 앞으로 뭐 얼마나 산다고 그걸 아껴. 좀 해드리자. 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뭘 해드려.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애는 어떻게 키울 건데? 앞으로 애는 20년은 더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돈도 안 모아두고 다 펑펑 쓸 거야? 애는 알아서 지가 다 커. 뭐 우리 때는 안 그랬나? 당신도 어릴 때 어렵게 자랐다며. 근데 지금 봐봐. 잘 살기만 하는구만. 힘들게 컸다고 평생 힘들지도 않어. 당신 우리 부모님 보면서 안쓰럽지도 않어? 장모님은 여기저기 놀러도 자주 다니시고 노후 즐기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매번 일에 치여 사는 게 안쓰럽지도 않냐고. 며느리가 됐으면 시부모도 부모라 생각하고 위해 줄 줄 알아야지. 어쩌다 보면 당신 진짜 냉정하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지금껏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염치라는 게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자꾸만 시댁 때문에 트러블이 생긴 이후로 점점 저도 힘들고 사이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원래는 친정엄마에게도 잘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 연락도 안 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친정에 갔다 오자고 하면 피곤하단 핑계로 저만 보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잠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미리 남편에게 말을 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남편 퇴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회식이라며 못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저와 엄마 둘이서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엄만 좀 서운해 하셨어요. 곽서방 요즘 많이 바쁘냐? 내가 전화해도 통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고생한다고 용돈 좀 보냈더니만 그때만 연락 오고서 내내 통 없다. 뭐 바쁜 일이라도 있는 거니? 바쁜 일은 무슨 엄마 전화도 안 받아? 이 사람 대체 왜 그러나 몰라. 요즘 아주 효자가 다 됐어, 효자가. 부모한테 잘하면 좋지 뭘. 근데 그동안 사돈댁엔 통화 안 가더니만 요샌 자주 가는 거야? 아휴, 몰라.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시댁에 전세금도 대출받아서 해주고 쉴 때마다 내내 시댁에 간다니까. 가선 어머님 아버님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내가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 엄마도 사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긴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잘한 것도 있지만 친정엄마도 남편에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용돈도 주기적으로 챙겨주시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싸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친정엄마의 노력에도 남편은 시큰둥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날은 밖에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남편이 아주 만취를 해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올 때마다 쿠당탕 쿠당탕 난리가 나 자던 저도 깰 정도였습니다. 아, 여보, 뭐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잘 것이지.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엄마 오늘 온다고 했잖아. 지금 주무실 시간인데 왜 이래? 아,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도 못해? 내 집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겠다는데 뭘? 뭐라고? 당신 취했어?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얌전히 들어와서 자.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이나 가서 자. 그러더니 작은 방에 훌쩍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였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귀 이간 쪽에 이상이 생겨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놀랬던지 전 그날 바로 남편과 함께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만 기운 없이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엔 그렇게 자주 갔는데 친정엔 바쁘다며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게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전 같이 온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남편은 아주 기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뭐?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장모님을 뭐 어디로 모셔?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장모님 멀쩡하셔. 큰 병도 아니고 뭘 모시고 살아? 그럼 엄마 이렇게 놔두자고? 혼자 집에 계시게 놔두자는 거야? 나 그렇게 못해. 우리 집 근처에 시댁처럼 똑같이 전셋집 얻어드리거나 그거 힘들면 나 엄마 모시고 살 거야. 그렇게 알아. 안 돼. 뭘 모시고 산다는 거야? 그리고 전세 자금은 누가 대고? 뭐 우리더러 그 전세금까지 다 내자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 진짜 그런 거면 양심도 없다. 우리 지금 상황 몰라? 애도 커가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 저는 남편의 반응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바로 제가 남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 급할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다르다더니 바로 이런 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에게 따졌죠. 시댁은 당신이 전세금 마련해줬잖아. 나도 우리 엄마 전세금 마련해주던지 그거 싫으면 모시고 살 거라니까?
왜 당신 집이랑 우리 집이랑 차별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말도 없이 그 돈 해줬으면서.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언제 그 이자 당신한테 한번 줘봤어? 그거 당신이 내내 갚느라고 생활비도 지금 안 주고 있잖아. 그거랑 같아? 여보, 당신은 출가 외인이야, 출가 외인. 그거 몰라? 여장 결혼하면 시댁 사람이라고. 친정에선 이제 끝이라고, 끝. 솔직히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당신한테 좀 신경 더 쓰라 그런 거였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친정 신경 쓰면 당신 시댁에서 소박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까불지 말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짓고 있을 때 누워있던 엄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새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곽서방, 나 쓰러진 척 한 거네.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장모님, 아니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내 몸이 안 좋은 건 맞지만 자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장모님 저 속이신 거예요 그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럼? 속여? 자네가 먼저 날 속였지. 세상 순진한 얼굴로 건실한 사이인 줄 알았건만 뒤로 그렇게 더러운 짓 하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나.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선 엄만 더더욱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던 그날 남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작은 방에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였습니다. 그 옆방에서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그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들었던 거였어요. 엄만 부들부들 손발을 떠시며 화를 내셨어요. 자네 하는 말 그날 다 들었네. 술 취해가지고 와선 자네 애비한테 뭐라고? 우리 딸 이제 승진해서 연봉도 많아졌으니 그걸로 먹고 살면 되겠다고? 연봉이 높아졌으니까 자네 이름으로 된 그 대출 우리 딸 앞으로 다시 받아서 갚으면 되겠다고? 자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해?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이율이 좀 높은 대출을 받아서 아내는 직장도 좋고 연봉도 높으니까 이율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말인데 우리 딸이 왜 자네 집안 전세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돼? 어디 자네 그것뿐인가? 월급 많아졌으니까 슬슬 꼬셔서 용돈도 올리면 되겠다고 한 거 자네가 한 말 아닌가? 우리 딸이 대체 왜 그 집 생계를 책임져?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지금 제정신인가? 내 딸 자네한테 도저히 맡길 수 없네. 우리 딸이랑 당장 헤어지게, 당장. 엄마의 호통에 그제서야 남편은 당황하면서 해명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장모님, 오해세요. 정말 오해십니다. 저희 부부잖아요. 부부니까 어려움도 같이 극복해야죠. 그래서 한 말입니다. 제가 뭐 저희 아내 돈으로 살겠다 그랬겠어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흥, 그런 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당신 저번부터 생활비 주지도 않고 월급 죄다 그 대출금 갚느라고 썼다면서 나한테 한 푼도 준 적 없잖아. 그동안 남은 돈으로 시댁에 돈 들이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언제까지 내가 바보처럼 참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역시 도저히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여보, 여보까지 왜 그래? 우리 집 어려운 거 하루 이틀이야? 좀 도와달라는 것뿐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우리가 모시고 살자.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잘못 말했어. 장모님 잘 모시고 살 테니까 제발 좀 진정해.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우리 엄마 내가 알아서 모시고 살아. 당신 그러니까 빠져.
내 인생에서도 빠지고 우리 엄마 앞에서도 빠지라고. 그렇게 전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남편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자 곧장 병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사실 전 엄마한테 그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듣고서 다음날 바로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바로 따지면 분명 잘못 들었다, 아니라고 발뺌을 할 것 같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평생 남편의 속셈을 알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었죠. 솔직히 엄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요. 귀 쪽에 이상이 생겨서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라 겸사겸사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 뒤로 전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시댁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건 염치라는 게 있을 때나 성립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 모두 제가 시댁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그게 고집을 피운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그전부터 쌓여온 시댁 부당 대우, 중재를 못하는 남편의 사유는 차고 넘쳤으니 이혼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리고 이혼을 하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까 남편은 바로 버럭하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 집을 내놔? 재산 분할할 때 똑같이 반반으로 나눠야지. 이거 그냥 내놓는 게 어딨어? 당신 진짜 순 사기꾼 아니야? 뭐? 사기꾼?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 집 뭘로 구했는지 몰라? 원래부터 우리 엄마 돈이 들어간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야. 꼴랑 2천만 원 넣어놓고선 뭐? 절반? 웃기시네 진짜. 야, 네 돈 2천만 원 1원 한 푼도 안 빼고 고스란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처구니 없게도 집 지분의 절반은 자기 거라며 주장을 했지만 엄마가 저에게 보내준 자금 내역까지 다 증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독단적으로 시댁 전세금을 해준 대출금은 전부 다 남편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은 쫑이 났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양육비라며 잘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또 양육비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 사람과는 통화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하는 말이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였어요. 여보, 나 회사 안 다녀. 저번 달부터 안 다녀서 월급도 못 받았어.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주고 싶은데 사실 당장 일도 못할 처지라. 뭐 손발이라도 묶였어? 사지 멀쩡한 사람이 무슨 일도 못할 처지가 있어? 잔말하지 말고 압류 조치하기 전에 곱게 양육비 보내. 나 이런 전화도 하고 싶지도 않거든? 나도 아는데 그게 내가 회사에서 횡령 때문에 잘린 거라서 지금 소송 중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이거 사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양육비 보내줄게. 뭐? 횡령? 야, 하다 너 횡령까지 하니? 진짜 기가 막힌다 정말. 뭐 돈을 얼마나 빼돌렸길래 소송까지 해? 진짜 제정신이야? 그게 870만 원. 와, 전 남편 말을 듣고 진짜 그냥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8억 7천도 아니고 고작 870만 원을 횡령하다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870만 원? 당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그럼 월급도 없고 대출금은 갚고나 있어? 나중에 또 대출금 갚아야 한다고 딴소리나 하지 말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전셋집 정리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자기들 다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으란 소리냐면서 안 된다고 하잖아. 나도 정말 미치겠어. 아들이 이렇게 신불자 되기 일보 직전인데 엄만 본인들 생각만 하고 진짜 미쳐버리겠다고.
여보, 내가 당신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벌 받나 봐. 그때 내가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진짜 미안해, 여보. 그래, 아주 천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아. 당신이 벌을 받건 말건 신경도 안 쓰니까 양육비나 똑바로 줘. 자꾸 밀리면 진짜 내 소장도 받을 줄 알아? 정말 어쩜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인지. 이제와 미안하다, 사과하는 남편의 말도 사실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상황이 힘들어지고 나서야 후회하며 뭐 하겠습니까? 그러게 주변에서 잘해줄 때 고마움을 알고 성실하게 꾸준히 잘 살았으면 될 걸. 다 본인이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시댁이고 전 남편이고 그렇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전 친정엄마랑 아들과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도 건강하시고 아들도 쑥쑥 잘 크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세 식구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염치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 위축되고 기가 죽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도움을 받았을 땐 감사해야 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자기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노력하지도 않고 남의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벌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선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노력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모든 분들이 꿈꾸는 그런 결과를 다 맞이하시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